건강을 중요시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메뉴인 잡곡밥이 있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씹기 어렵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잡곡밥을 집에서 자유롭게 계량하고 드실 때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종류의 잡곡을 무조건 다양하게 많이 넣는 것이 건강에 유리한지, 매일 잡곡밥을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막연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잡곡밥을 습관처럼 섭취하신 분들에게 특히 주목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선택하고 계셨던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잡곡밥이 암과 치매와 관련된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잡곡밥의 영양 성분을 해치고 오히려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잡곡밥의 건강 효과를 적절하게 누리기 위한 식사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건강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가치 있는 정보만을 공유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을 섭취하기 어렵게 느껴져 잡곡밥을 선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잡곡밥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이 소화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하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지원하여 당뇨 예방과 관리에 탁월한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혈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FDA와 같은 의학기구에서 하루에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이 성분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므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또한 암세포를 감지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증가시켜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씹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작 활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빠르게 먹는 것이 내가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써 적정량의 식사를 하게 되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밥의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잘못된 섭취나 과도한 섭취로 인해 암,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섭취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곡밥의 혼합 혹은 단독으로 많이 드시는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곡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미의 풍부한 페놀산 성분은 뇌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를 분해하여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를 섭취할 때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데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유발하여 심장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무기비소는 몸에 축적되면 신경계 이상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료를 처리할 때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비소는 대부분 도정 과정에서 제거되지만 현미는 백미에 비해 도정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 농도가 2배 정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비소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며 헹군 후 다음으로 현미의 양보다 약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주면 현미에 남아있는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미를 불릴 때 사용한 물은 밥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되며 꼭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보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리는 혼합 혹은 단독으로 많이 섭취되는 잡곡 중 하나입니다.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곡물 중 하나이며 판토텐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또한 증가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특히 감소되어 있을 정도로 뇌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찬성질의 음식이므로 과식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버리는 관리도 중요한데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아까워서 그냥 섭취하는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아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류는 밀폐된 환경에서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는 콩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콩은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풍부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정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각종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소플라본은 이미 유방암에 걸린 경우에는 오히려 유방암의 진행을 좋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검은콩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과도한 검은콩 섭취로 사포닌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요오드 결핍, 편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을 섭취할 때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하여 철분 배출을 유도하여 빈혈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빈혈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의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잡곡밥은 주로 다양한 잡곡 종류를 섞어서 섭취합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잡곡을 너무 과도하게 오랜 시간 동안 먹거나 쌀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100% 잡곡으로만 이루어진 밥을 먹을 때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것인데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잡곡밥을 먹는 장점이 식이섬유의 섭취가 과도해지면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일반적으로 장내에서 나쁜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장에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함께 흡착하여 배출시키게 됩니다. 잡곡밥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유발하고 영양분의 흡수율이 낮아져 어린이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에는 흰쌀밥을 선호하거나 잡곡의 비율을 낮춘 무대 1 정도의 비율로 밥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계절별 추천 공유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계절별로 다양한 잡곡을 활용하여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충곤증을 줄이고 식욕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기장과 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은 무기력증과 식욕부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조는 수용성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해 봄철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여름에는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녹도와 식이섬유, 아미노산이 풍부한 율물 조합. 이러한 조합은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며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막 추수된 햅쌀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기장으로 변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팥과 수수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조합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잡곡을 섞어 먹으면 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각각의 잡곡이 충분한 양으로 섭취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추천되는 잡곡을 활용하여 영양을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는 쌀을 포함한 3에서 5종류의 잡곡을 섞어서 쌀 7, 잡곡 3의 비율로 밥을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꾸준히 섭취한다고 해서 항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잡곡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미의 경우 신장이 안 좋은 분들과 소화력이 낮은 분들은 물에 충분히 불리는 시간을 가져 무기비소의 함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리는 뇌인지 기능과 관련된 성분이 풍부한데 과식하지 않고 아플라톡신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가며 잡곡밥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은 콩과 같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잡곡을 섭취할 때 유방암 환자 및 빈혈 환자들은 주의해야 함을 넣은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종류의 잡곡을 오랫동안 섭취하거나 100% 잡곡밥을 먹는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과다 섭취되면 몸에 좋은 영양분이 함께 배출될 수 있고 수분을 빨아들여 변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잡곡밥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올바르게 잡곡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드렸는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